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조상들이 어떤 수단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또 문화를 축적하며 살아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일단 보면 사람한테 자기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일단 언어입니다.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가 이제 소통, 문화 소통, 의사소통을 서로 하게 되고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옛날에 한 180만 년 전 이때부터 해서 사람들 두뇌 속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부위가 서서히 이제 발달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발전은 아주 천천히 이제 이루어졌던 걸로 보고 긴 시간을 거쳐서 언어 유전자에 이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그래서 인간이 그 침팬지라든지 뭐 다른 동물들하고 다르게 그 제대로 말을 복잡하게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우리가 현생인류가 출현했다고 보는 한 20만 년 전부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처럼 말을 하기 위해서는 두뇌 속에 이제 말을 만들고 또 말을 이제 성대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부위로 전달을 해갖고 제대로 밖으로 나가게 하는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전부 이제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그 상황이 이제 마련이 되고 그래서 동물하고 다른 그 언어를 구사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현생 인류는 이전과 다르게 굉장히 빨리 이제 진화를 해 왔던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런 그 이제 현생 인류가 정착해서 본격적으로 살게 된 거는 대체로 청동기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착이 완전히 되면 그러면 그 한 지역에 모여 사니까 말도 서로 비슷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분홍색으로 표시된 게 알타이어족입니다. 세계에서 이제 가장 넓은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알타이어족에 속했던 걸로 보고 있고 그 알타이어족 중에서도 이제 만주 퉁구스 어군 계열로 볼 수 있는데 이 청동기 시대가 되면 대체로 이쪽 유화 유역에 동방문화권을 형성하면서 이제 살고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권에 이 만주 퉁구스 어군 계열로 부여 한조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되었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지역과 그 위에 이제 요동까지 포함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권이 만들어졌고 거기서 이제 우리 다양한 뭐 고조선이면 고조선 뭐 이후에 부여면 부여해서 그 말들이 만들어졌던 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딱 똑같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열이 같기 때문에 대체로 그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런 집단이 만들어졌던 그런 상황이었죠. 이렇게 일단 이제 언어가 서로 통하게 되는 이런 시점쯤 해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막 즐거우면 막 춤도 출 수 있고 소리 지르면서 이 노래 비슷한 것도 하게 되고 하는 식으로 자기를 표현을 했었겠죠. 뭐 때론 집단적으로 뭐 그런 행동을 했을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신석기부터 청동기 그 시점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 그려진 이 방구대 안각화입니다. 그래서 이 안각화가 위치한 곳은 여기 깎아지른 이 절벽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이 이제 올라설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이제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강이 흘러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 상황에서 여기 이 곳에 200여 점이 넘는 이런 그 그림들이 그린 게 아니고 이제
바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각화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이런 곳에 이렇게 이 그림을 새기기가 어려웠을 텐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일단은 여기 우리 지금 면으로 이렇게 새겨진 부분들이 좀 더 일찍, 그죠? 그렇게 새겨진 걸로 보고 좀 더 이제 도구가 날카로운 게 나오면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새길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새겨 넣은 건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면으로 된 거는 주로 이제 그 고래나 이런 종류들이 많습니다. 근데 면뿐만 아니고 뭐 손으로 된 고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고래 종류가 있고, 또 한쪽으로는 이제 여기 이렇게 울타리가 있으면 거기 안에 이렇게 동물들이 있거나 그물로 이렇게 동물을 잡는 이런 모양이, 그래서 뭐 들소라든지 이런 그 당시에 있었던 주로 큰 동물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사람도 새겨져 있고, 그리고 이게 배로 타고 나선 그 물고기 잡는 모양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런 것들을 새긴 이유가 대체로는 아마 주술적 의미였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일종의 구슬하거나 하늘의 제사를 지내거나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새겨진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걸로 일단 보고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여기 나오는 이런 고래가 있으면 종류별로 특징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다른 특징을 가지고서 동물이나 아니면 이런 고래나 이런 것들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이런 거는 들소인데 성격이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로도 사용이 됐던 걸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각화 이런 것들이 이제 선사시대에서 초기 국가에 걸치면서 쭉 형성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국가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기를 표현하는 게 어떤 공동체 단위에서 그냥 생활이면서 어떤 주술이나 교육이나 이런 의미로 본능적으로 모두를 위해서 그냥 표현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국가가 성립되고 특히 이제 농경국가가 진행이 되면서 연맹왕국 단계, 여기 나오는 부여라든지 뭐 고구려라든지 이런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 철기 시대가 되면 왕도 나오고 그 군장 집단이나 이런 집단들이 밑에 있는 피지배 계급을 거의 이제 수탈하는, 그러니까 겨우 살 수 있을 만큼 먹여주고 노동력을 그 막 착취를 하는 이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단계에서는 지배계급 입장에서도 그 한편으로는 불안하겠죠. 그 다수인 피지배 계급의 반발 이런 것들을 이제 무마하기 위해서 대체로 이제 제천 행사들을 많이 행했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부여 같은 경우에 영고, 고구려는 동맹, 뭐 동해 같은 경우 무천, 또 사마는 농경이 좀 더 발달된 곳이니까 그 추수할 때가 아니고 씨 뿌리기를 할 때도 추가로 10월하고 함께 이런 행사를 했던 걸로 보는데, 그 행사를 했던 거는 그 시점에 사람들한테 제천 행사는 자기가 하늘의 아들이라고 지금 천손족이라는 거를 막 그 표방하면서 지배계급으로 군림하는 상황에서, 그때 뭐 홍익인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극 형태로 꾸며갖고 하늘의 제사 지낸 다음에 사람들한테 보여줌으로 해갖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이런 그 상황으로도 됐을 거고, 다른 한편은 이때 온 나라가 국중대회니까 모두 여러 날에 걸쳐 가지고서 날마다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그 피지배 계급의 어떤 스트레스를 풀게 해주는 그런 탈출구 같은 걸로 마련을 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이에서 어떤 그 국중대 전체, 그 나라 전체가 한바탕 그 놀고 먹고 하는 이런 표현 방식들이 나오게 됐던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가가 나오면서 문자 사용도 이제 본격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라는 거는 크게 볼 때 표인 문자하고 표음 문자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표인 문자는 뜻 글자죠. 뜻으로 표현한. 표음 문자는 소리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로. 그래서 초반부에는 되게 이제 표인 문자로서 상형 문자 형태였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경우나 위에 나오는 뭐 이런 경우는 상형 문자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 새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뭐 약간 이제 그걸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은 이렇게 상징화 시켜가지고서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여기 뭐 새하고 뭐 사람하고 뭐 어떻게 된 거구나 하는 식으로 짐작할 수 있게, 이 경우에도 이거 보면 해인데 그걸 이렇게 표시하면 아 대체로 해인가 보다라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게 만든 게 그림을 좀 간단하게 만든 거죠. 매일매일 저렇게 복잡한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서 그림으로 실물을 그릴 수 없는 건 상징화도 하고 해가지고서 이제 전달하는 어떤 고대 문자가 상형 문자로 처음에 만들어졌던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표 문자로 바뀌는 것이, 이런 그 상형 문자들은 글자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무슨 뜻을 가지는 것까지는 나오지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가 없습니다. 이게 전달하는 방. 그래서 그 어음, 소리까지 부과돼 가지고서 전달하면 우리가 표 문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예전에 이렇게 놓고 이거 해다 그랬는데 읽을 때 일 하고 읽는다는 거죠. 요건 이렇게 해놓고서 그냥 예전에 아 이게 위구나 이랬었는데 상 하고 읽는다는 거죠. 그 읽을 때 예전은 이렇게 위 뭐 이러던 거를 이제 글자를 쭉 음을 갖고 어음을 갖고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마련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뜻으로 전달되는 문자가 있고, 시기가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소리 문자들이 나옵니다. 좀 더 다양하게 이 소리를, 우리 말을 글자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문자라는 거가. 그러니까 그 문자를 이제 효율적으로 음절 문자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대체로 이 상형 문자나 표어 문자로 처음에 만들어지는 게 전 세계 몇 개 정도 있는 근원이 되는 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문자라든지 중국의 한자라든지 아니면 인도에 있는 문자라든지 인도의 그 원시 문자 같은 것들이 그런 근원이 되는 문자들이고,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대개 그 문화권에서 거기에 기반해 갖고 자기 소리가 있잖아요. 독자적인 소리, 말. 언어가 있는데 그 말을 그 문자를 이용해서 되게 표현을 하다 보면, 표시를 하다 보면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기존에 있던 문자를 고쳐갖고 자기 소리를 내기 제일 좋게, 쓰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근원 문자보다는 되게 뒤에 나오는 그 문자들이 좀 더 발전된 형태를 띠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절 문자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일본의 가나 같은 경우 이게 히라가나입니다. 그래서 있으면 그것들은 한자에서 이제 근원 문자이든 한자에서 발전한 거죠. 이 거란 문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서령 문자 같은 경우도 이제 음절 문자에 속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더할 가자입니다. 그럼 이게 가잖아요, 발음이. 그럼 그 발음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만든 거죠. 단순하게. 그럼 이게 가입니다. 그래서 요 글자를 사용해 가지고서 근원 문자에서 소리를 표현하는 문자로, 음절 문자로 바꾼 거죠. 표어 문자를. 그래서 일본의 가나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런 음절 문자는 특징이 뭐냐 하면 한 개 문자가 음절을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라고 그 다 이거가
자음 모음 구분 없이 음절 하나를 모두 표시하니까 이런 음절 문자는 어떤 그 지역에서 표현해야 하는 말이 언어가 굉장히 단순한 소리 구조가 단순한 지역에서는 이 음절 문자로 만들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이걸로는 다양한 소리를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어를. 그렇게 돼서 나온 게 음소 문자죠. 음소 문자는 자음하고 모음이 분리되는 겁니다. 우리 한글도 그렇고 뭐 로마자, 알파벳 이런 것들이 전부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영어에서 마마 그러면 요게 자음이고 요게 모음입니다. 그런데 자음과 모음은 각각 다른 자음이나 다른 모음하고도 붙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음절 문자보다 훨씬 다양한 소리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자음은 자음대로 모음은 모음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또 종성까지 따로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서로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소리를 언어를 문자로 정착시킬 수가 있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처음에 이제 우리 언어 말을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독자적으로 어떤 문자 체계를 만든 게 아니고 표 문자 형태의 한자를 받아들여서 이제 문자를 사용하게 됐던 걸로 봅니다. 물론 그 이전에 단순한 형태의 어떤 뭐 상형 문자는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뭐 신지 문자가 있었다 하고 여러 기록에 나오는 것들인데 그러나 그거는 그 당시에 그 일부 기호로 사용되었을 수는 있으나 이후 뭐 본격적으로 통용돼서 계승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한자를 받아들여서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문자 사용을 시작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온 거는 중국하고 교류를 하면서 중국의 한자니까요. 그때 이제 들어온 거고 한나라 9년이 들어왔을 때 본격적으로 전파가 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그림은 여기 있는 것들이 진흙 그 덩어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리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서로 행정 업무를 할 때 종이가 귀하고 하니까 되게 죽간을 사용합니다. 대나무를 아주 얇게 이렇게 만들어 갖고 그걸 줄로 끼워 가지고서 쭉 말아 갖고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죽간에다가 이제 뭐 그 다른 지역에다가 이제 행정을 뭐 전달할 업무가 있으면 글씨를 이제 써 가지고서 돌돌 말아 갖고 딱 봉하면 그걸 중간에 가다가 누가 풀어봤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흙을 가지고서 굽기 전에 그걸 딱 봉합니다. 연결 부위를. 그리고 거기에 여기 이제 한자들이죠. 이걸 가지고 이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자기 직인을 이제 이런 식으로 찍으면 그게 마르면 딱 붙겠죠. 붙은 상태에서 중간에 누가 그걸 뜯어봤으면은 이게 깨지니까 이런 식으로 깨져버리면은 정보가 유출된 걸로 간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복리를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낭낭 쪽에서 출토가 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9년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한자가 이제 전달이 된 걸로 보고 우리는 이제 연맹국가 중에서 이 경우는 이 나라는 고구려거든요. 그래서 고구려나 부여나 이런 식으로 한나라 9년하고 서로 접촉하면서 이제 한자를 가져다가 사용했던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초기에 우리가 이제 그 국사를 배울 때 유기라는 거를 그 국사 역사가 이제 편찬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역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통치의 자료집이라고 우리 첫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무슨 역사를 뭐 정리한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제 국가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통치를 해나가니까 그 사이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참고 자료 삼아서 쭉 적어서 정리해서 앞으로 통치할 때 쓸 수 있게 만들었던 자료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문자 사용이 고대 국가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서서히 이제
그 한자를 받아들여서 문자로 쓰기 시작했던 상황을 볼 수가 있고, 이것과 동시에 중국에서 이제 그 악사라든지 연희자라든지 이런 존재들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악사라는 거는 여기 있는 이런 악사처럼 뭐 연주를 한다거나 그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연희자는 일종의 서커스단 개념으로, 이 사람 뭐 악사 겸 서커스단 이렇게 볼 수 있죠. 다리를 이렇게 꼬고 지금 손도 이렇게 묘하게 하고서는 지금 공연을 하는 거고, 이쪽도 보면은 높은 장대 위에서 뭐 재주를 부리거나 아니면 여긴 공을 이렇게 뭐 던지고 이쪽은 술에 바퀴를 던지고 하는 식으로 기회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뭘 상징하냐 하면, 지금까지는 제천 행사나 모든 거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자기를 그냥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됐던 상황인데, 이제는 그 지배계급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어떤 예술이나 문화나 이런 게 발달하게 되고, 피지배계급 중에 일부는 그 지배계급을 위해서 그런 이제 재주를 보이는, 그게 자기 직업이 되는 이런 존재들도 나오기 시작했던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해서 즐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일이 되는 이런 상황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시대부터 후삼국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귀족 문화에 기반한 고대 국가로 볼 수 있는데, 이 단계부터는 대부분의 문화행위, 예술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아까처럼 귀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전문 집단, 뭐 악사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의무로서 하게 되는 거고, 대부분의 문화를 창조하고 하는 행위들은 귀족 중심으로 이제 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문화, 귀족 문화의 특징이 이 우리나라 고대 국가에선 불교 문화에 기반한 그 귀족 문화입니다. 그래서 불교 전례는 단순하게 삼국이 정치적으로 그 전체 세력을 통합하는 이런 의미만 가지는 게 아니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불교도 대중을 위한 불교라기보다는 이때까지는 귀족 불교적 성격이 강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쪽에 인도 북부 그 히말라야 그 남쪽에서 시작이 돼 가지고서 이 남쪽으로도 이렇게 전파가 되지만, 이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서 일본까지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게 되는 불교 그 전파가 이루어지는데, 불교가 딱 부처님을 믿으세요 이 종교로서 들어온 게 아니죠. 정치적 의미도 있었지만 그 불교가 들어오면 같이 문화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한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 한자에 이제 붓이라든지 아니면 그 벼루라든지 먹이라든지 모든 문화가 수반돼서 들어온 건데, 이때부터 한자도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불교에 수반된 이 한자, 이게 불경이죠. 그래서 불경은 한자로 번역이 된 상태로 중국에서 우리한테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문자로서 들어오지만 한자가 쓰여진 바탕은 종이가 되고, 이걸 쓰기 위한 거는 붓이고, 그 다음에 그 먹이 있어야 이 글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같이 전달이 되는 게 이런 종이, 제조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먹이라든지 아니면 벼루라든지 아니면 붓이라든지 이런 도구들도 같이 이제 제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게 되는 거고, 한쪽으로는 이런 불상을 만드는 법, 이런 공예 기술 이런 게 이제 같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찰을 짓는, 사찰은 사찰만 짓게 되는 게 아니니까 건축 기술이죠. 이런 것들도 수반해서 같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문화가 불교라는 이름으로 같이 이제 들어와서 전달이 됐던 그런 상황이고, 이런 불교를 즐기던 것은
이제 귀족 세력들이었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고대 국가로 가니까 율령 체제에 의해서 행정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국가에서 여러 가지 필요해서 이제 문자 사용이 많아지게 되죠. 근데 그 문자를 사용하게 되는 상황에서 언어를 문자로 표현을 하는 건데 우리는 이 알타이어족 계통입니다. 그리고 중국어는 시노 티베터 계통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기본 구조가 아예 다르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표현하기 위한 문자가 한자인데 그 한자를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을 기록하기에 그 문자가 그렇게 편했던 걸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철수야 구름을 보아라 이렇게 적으면 이제 이거를 문자로 이게 말이니까 지금 그 문자로 기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 나오듯이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게 원래 중국식 한문입니다. 그러니까 철수, 견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철수야 구름이 여기 있습니다. 운이 보아라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말하고 중국말하고는 어순이 다릅니다. 우리는 목적어가 앞에 있고 중국말은 뒤에 있습니다. 동사가 앞에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 경우는 임신서기석이라고 통일신라 때 화랑들이 서로 우리 공부 열심히 하자 해서 맹세해갖고 이렇게 새긴 글이거든요. 여기 나오는 한자 순서나 아니면 강개토왕릉 비문에 나오는 한자 순서는 중국 그 말의 순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철수 어떻게 되냐면 구름을 보아라. 그러니까 우리말 어순대로 해서 그냥 한자만 갖다가 쓴 거죠. 뜻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또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중국어에서는 조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말은 조사가 있죠. 그래서 철수야 구름을 보아라. 이게 붙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철수견운이라는 요 말뜻에는 그 주변 정황상 이게 이게 무슨 뜻이다 하고 여기 조사도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다르고 다르고 뭐 이렇게 돼서 이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걸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걸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철수야 이렇게 됩니다. 구름을 이게 보다니까 아라가 어디로 이렇게 해서 아라. 철수야 운을 견하라 이렇게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받아들여서 우리 말을 표현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면서 사용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두입니다. 그 이두가 지금 우리 봤던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걸 한자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매매문서을 작성위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읽으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냥 조사입니다. 매매문서를 작성 이거는 하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할 위자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하다라는 거를 받아들여서 한자 자체의 뜻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음으로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사로. 그래서 하다를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거나 우리가 보통 향가나 이런 데서 신라 향가에 많이 나오는 향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한자 그대로 읽으면 야입 이유행 여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음하고 훈하고를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야는
밤야자니까 밤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들어간다 할 때 들입자기 때문에 들로 씁니다. 이거는 그냥 어조사입니다. 밤들이 이렇게 되고 유는 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논이 이건 간다는 뜻이니까 논의가 유행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뒤에 붙인 뭐뭐 하다가 할 때 이렇게 다가로 읽게 됩니다. 밤들이 논이다가 이렇게 읽어버리는 거죠. 한편으로는 좀 시간이 지나면 이두는 이 한자 그대로를 다 쓰면서 음을 따서 쓰는 거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금, 매택 그러면 청금으로 집을 사고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2천금이 있는데 그 중에 천금은 집을 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뭐뭐는 이렇게 되겠죠. 천금은 해서 20은자를 갖고 그 음을 따라서 은 이렇게 써버렸더니 글자가 너무 복잡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아까 우리 일본 가나처럼 일부만 따가지고서 요거는 은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뭐 하고 이렇게 써야 되겠는데 이게 아까 우리 하라고 했습니다. 위에 이두에서. 근데 하는 이 글자가 너무 복잡하니까 위에만 조금 따가지고서 요렇게 씁니다. 그래서 하 이렇게 읽는 거고, 요거는 요것만 따가지고 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쓰니까 너무 기니까 어떻게 하냐, 위아래로 붙여갖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청금은 매택하고 이렇게 읽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건 구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이걸 어떻게 우리 말에 맞춰서 문자로 사용할지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한쪽에서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중국에서 한자가 만들어진 지역은 황하유역입니다. 그쪽은 밭농사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논이라는 게 별로 없는 상황에서 한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밭이라는 게 있으면 밭전자를 쓰고, 혹시라도 이후에 이제 물을 사용해 가지고서 농사를 이제 짓게 되면 그 그냥 수전 물 쓰는 그 밭 해갖고 논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삼국시대 지나고 점점점 벼농사 위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논을 사용하게 되니까 이 글자를 합쳐갖고 아예 한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논이라는 뜻으로 답, 이 글자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전답 이렇게 붙여서 논과 밭과 논 해서 전답이라고 쓰게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말에는 받침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엔 받침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돌석자니까 돌 이렇게 그냥 쓸 수도 있으나 받침을 표시하기 위해서 을자를 밑에 이렇게 붙인 겁니다. 리을 발음이 붙는 겁니다. 을이. 그래서 이렇게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신돌석 이렇게 되죠. 여기 있는 요거는 돌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한자대로 석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러면 신돌석 의병장 이름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한자를 불편하게 사용을 해야 됐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자로서 한자가 들어와서 이후로는 이제 공공문서나 이런 쪽으로 이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좀 더 중국하고 이제 교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중국식 한자, 한문 이런 것들도 이제 사용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불교 문화뿐만 아니고 다양한 그런 이제 문화들이 들어옵니다. 이 경우는 지금 딱 이 풍모가 어떤 풍모냐 하면은 신선이죠. 그래서 이거는 도교 사상이 들어오면서 이런 그 그림들도 회화가 다양하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신라의 천마총에서 나온 천마도인데 말 배를 이렇게 가리는 그 배가리기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근데 이 천마는 무속적 요소입니다. 그 북방문화적 성격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그림들이 이렇게 출현하게 되는 거고, 한편으로는 공예가 굉장히 발달합니다. 이런 그림들이나 아니면 옆 밑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출토되는 곳은 지배층의 무덤입니다. 지배 신분의.
그래서 그 고분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듯이 귀족 문화기에서 이 문화를 향유하고 이런 것들은 귀족들이지 피지배 계급은 그럴 여유가 피지배 신분들은 그럴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지배 신분을 위한 봉사자가 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스스로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발달한 그런 이런 공예 기술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 토우들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그 이전 시기에 있어서 고대국가 이전에는 순장들이 많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죽고 나도 살아생전에 거느리고 있던 사람이나 아니면 뭐 주변의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죽여서 데려갔던 거죠. 근데 조금 인식이 바뀌고 하면서 상징적으로 아주 조그마한 한 뭐 10cm 뭐 요 정도 되는 한 조그만 인형 형태로 그것들을 만들어서 무덤 속에 이제 넣게 됐는데 이 안에 나오는 지금 뭐 이제 완함이란 악기를 연주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풍속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이 되고 나면 굉장히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귀족 문화가 좀 더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자를 받아들여서 그냥 쓰면 됐는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흔히 명필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식 여러 가지 이제 글자체들이 있죠. 뭐 왕이지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쭉 글씨 연습을 잘 해서 이 사람 글씨는 아주 그 명필이네 이런 잘 쓰는 글씨 이런 것들도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 글씨는 김생이라는 사람의 명필로 알려진 사람이죠. 또 한편으로는 문화가 이제 발달이 되니까 시나 자기 작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문집으로도 낼 수 있게 됩니다. 채치원의 개원필경이죠. 이런 것들도 나오고 이제 시기가 지나면서 이 통일신라부터 아주 중요한 그 변화가 뭐냐면 바로 인쇄술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석가탑에서 출토된 다라니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라니경은 이게 사람이 손으로 쓴 글씨가 아니고 목판에다가 이렇게 새겨가지고서 인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주로 불경 그 간행이나 불교 전파를 위한 이걸 위해서 사용이 됐던 걸로 보이는데 이제 인쇄가 나왔다는 거는 이전에 한 글자 한 글자 손으로 베껴 쓰는 거하고 인쇄를 해서 쭉쭉 이렇게 이제 그 뽑아내는 거하고는 전혀 수준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판 인쇄술도 등장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려시대가 되죠. 그러니까 이 고려시대에는 특히 이제 불교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발달하게 되고 문화가 발달하게 되고 또 국가 단위로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면서 인쇄술도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줄에 지금 있는 이것들은 이제 대장경입니다. 대장경이라는 거는 이 불교에 관한 모든 것들을 총 결집시켜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문화가 굉장히 이제 발달했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 발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종이 질긴 종입니다. 질기고 인쇄에 적합한 그 닭종이 이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조가 되고 생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장경들이 목판 인쇄로 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8만 대장경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무판입니다. 거꾸로 새겨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다 종이 대고 찍으면 반대로 이제 인쇄가 돼서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건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만들었던 건데 그 앞에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도 이 대장경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대장경은 요 나무로 된 판 자체는 불타버렸죠.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그러나 그 판으로 인쇄했던 결과물은 남아있겠죠. 그 결과물이 여기 있는 초조 대장.
그러니까 요거를 인쇄하면 종이에 이런 식으로 인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판 인쇄술이 굉장히 이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려 후기, 원간석기 뭐 이렇게 넘어가는 이 시점이 되면 서서히 이제 유교적인,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라든지 이런 쪽하고 교류를 하면서 행정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성리학이 들어와서 발달하는 이런 관료제 사회적 성격을 띤 사회로 이행해 가게 됩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목판 인쇄보다 그 인쇄를 해가지고서 공문서 같은 경우는 그 인쇄하고 금방 다시 다른 형태로 바꿔갖고 또 인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쇄 수단이 필요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활자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글자 하나, 가로 세로 한 1cm 정도 되는 조그만 금속 활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여기 있는,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 하나하나가 그런 활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판을 할 수 있는 판이 있고, 그 안에 자기가 인쇄하고 싶은 내용을 이 활자들을 하나하나 넣어서 이렇게 판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종이를 대고 찍으면 이런 식으로 그 인쇄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 금속 활자로 만들어진 활판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행정 업무나 이런 거 할 때 공문서는 원판을 보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찍고 나서 이 활자는 또 전부 분해해서 또 딴 걸로 해갖고 찍고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그런 인쇄 수단으로 금속 활자가 세계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다시 출현하게 됐던 거죠. 이렇게 이제 인쇄술이 발달한, 그만큼 문화가 발달한, 문화 축적이 되고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불경이나 서적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문화 수준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근데 고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의 가장 큰 행사로, 우리가 불교 국가로 얘기할 때 연등회하고 팔관회를 얘기를 합니다. 연등회는 뭐 우리 요즘도 하는 그 연등 키고 또 조상의 명복을 빌고 이런 성격이 강한 불교적인 행사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에 나오는 이거는 팔관회인데, 여기 궁궐 안에서 이게 이제 지금 행해진 중이고, 궁궐 밖으로도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들썩들썩하게 며칠 걸쳐서 이 어우러져 노는 제천 행사에 맥을 이은 겁니다. 고구려 동맹에 맥을 이은 행사가 팔관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교 행사가 아니고 불교라는 이름으로 도교나 무속이나 기존에 있던 모든 종교를 다 끌어안은 제천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왕도 참석을 하게 되고, 여기 이제 무용도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서 노래도 하고 하면서 모두가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그런 행사를 벌이게 됐던, 국민 통합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이제 방점을 둔 행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과 굉장히 개방적인 여러 가지 교역을 하게 되는데, 이 고려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중국에서 이 받아들인 게 이게 청자입니다. 근데 색깔이 그렇게 맑은 그런 청자가 아니죠. 이 청자를 받아들여서 이런 식의 순청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색이라고 그러죠. 이런 순청자로 이제 개량해서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게 상감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그림이 이렇게 막 보이는데, 이 그림들은 일단 그릇을 빚은 다음에 하나하나 파낸 겁니다. 그림 부분을. 그리고 거기에 다시 하얀 흙을 메꿔 갖고 다시 유약을 칠해 가지고 구워낸 겁니다. 이런 기법을 상감 기법이라 그러는데, 이 고려 같은 경우에는 이 도자기에도 그렇고 아니면 금속이나 다른 걸 이용해서 다른 물건을 만들 때도 그런 식의 상감 기법을 굉장히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전된 기족적인 형태의 그런 작품들을 외부에서 들여온 문화를 소화해서 발전시켜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고려의 성격은
그 다면적인 성격이, 다원적 성격이 모든 면에서 강합니다. 예술 쪽에서도 여기 나오는 이 청자를 비롯해서 아주 섬세하고 발달된 그런 기존 문화를 보여주는 그런 그 작품들이, 예술 작품들이 출연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 우리 이렇게 보는 고려시대 그 각 지방에서 만들어진 불상들은 예술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여기 우리 청자를 비롯해서 특수행정구역인 소나 중앙의 장인을 이용해서 아주 예술적인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불상도 그런 작품들이 나오는 반면에, 그러나 각 지역에서 이제 우리 호족이나 향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운영되던 지방사회에서는 향도라는 일반 백성들의 조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돌아다니면서 그냥 그 종교적인 신앙심에서 단합해서 이런 그 불상들을 만든 겁니다. 그 예술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대신 규모는 굉장히 크고 이런 그 작품들이 출현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밑에 있는 이 토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태는 거의 비슷한 매병이지만 그러나 재료가 값싸고 또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그래서 중앙뿐만 아니고 지방에 있는 일반 백성들까지도 제한적이고 소박하지만 이제 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단계로 좀 변화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뭐 의학이라든지 다른 모든 것들도 외부에서 기술이 들어오면 우리한테 맞는 우리식의 것들을 거기 붙여가지고 굉장히 다원적이면서 독창적인 형태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문화가 고려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문화가 이제 인쇄술 발달이나 모든 걸로 축적이 되면서 역사서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삼국사기입니다. 그리고 그 삼국사기에서 못한 말들, 그러니까 좀 비합리적이고 전설 뭐 이런 것들, 남은 이야기, 유사죠. 그래서 그 유사를 삼국유사에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 과거의 역사책이라는 거는 우리 고대국가 이후로 국가에서 통치하기 위한 자료집, 이런 형태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때부터는 물론 삼국사기는 임금의 명으로 김부식이 이제 편찬을 지휘하기는 했지만, 뭐 삼국유사나 이후에 나오는 이 당시의 역사서는 개인 저술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역사라는 건 사회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내용이죠. 그 역사책이 제대로 이렇게 심지어는 개인도 편찬할 수 있을 정도로 문화가 성숙해 감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성리학도 들어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조선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조선은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적 폐쇄적인 농업국가 안에서 성리학적인 유교국가를 선포하고 양반들이 귀족이 아니고 관료로서 국가에 봉사함으로써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관료제 사회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유학자로서 뿐만 아니고 그 국가가 관료제 사회이고 유교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행정문서, 그 다음에 국민들을 교화하기 위한, 착한 본성을 일으켜서 교화하기 위한 많은 책들이 이제 인쇄되고 이렇게 전파되는 이런 단계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쇄술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시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조선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 활자라는 것들이 굉장히 뭐 제한적으로 구리나 일부 조금 나무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요 상황입니다. 근데 행정건물을 위해서는 활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후로 이제 활자들이 엄청 많이, 그래서 뭐 구리나 나비나 나무 뭐 이런 것들로 쭉 만들어지다가 점점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납 대신 쇠를 이용한, 구리는 기본이니까요. 우리나라 근데 많이 생산이 안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쇠라든지 또 나무, 값싼 나무를 이용한 이런 다양한, 그리고 나중에 이제
17세기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 항아리 재료가 되는 오지죠. 흙을 구워서 만든 그 오지로도 이런 활자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듯이 요새로 얘기한 폰트라 그러죠. 다양한 자체로 그래서 이런 그 활자들이 만들어지고 그 활자는 한글이 나오고 나서는 한글 활자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그 자체들이 만들어져서 생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행정적인 용도라든지 이런 용도로 국가 틀을 잡고 또 백성들한테 여러 가지 교화시키기 위한 책을 간행을 하고 이런 데 사용이 되게 되죠. 그러나 이 문화라는 것이 좀 더 발전된 형태의 것이 나왔다고 그래서 이전의 것이 반드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활자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목판 인쇄술이 있었는데 이 목판 인쇄술은 계속 활자하고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부분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익제집이라는 이재현의 문집입니다. 그 문집을 만들기 위해서 목판 인쇄를 한 거거든요. 이 목판 인쇄를 하는 경우는 우리 팔만대장 경판처럼 팔만대장경을 찍어내기 위한 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기 종이 되고 먹으로 이렇게 찍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원판이 보존돼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후로도 목판 인쇄를 하는 거죠. 활자라는 거는 쓰고 나면 그거를 다른 거 쓰기 위해서 해체를 해서 다시 판을 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사용이 된 거고 특히 목판 인쇄 같은 경우 여기 나오는 이런 그림이라든지 여기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겨서 바로 인쇄할 수가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활자가 나온다 그래서 목판 인쇄가 없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발달된 그런 인쇄술도 쭉 유지가 되게 되는데 이제 조선시대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굉장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한자를 가져다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중국 말하고 다른데 그 불편함을 이제 감수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문자라는 것으로 우리 문자인 훈민정음 나중에 이제 우리 한글이라고 부르게 되는 이 문자가 나온 거는 우리 문화를 그 다른 문화에 예속되지 않고 우리 문화로 그대로 유지해 올 수 있게 했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가 우리가 아까 구결을 봤지만 일본에서 가나가 만들어지던 시점에 구결이 그 이전에 이미 출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런 문자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이유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말이 너무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중국 주변에 있는 이 국가들은 모두 자기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근원 문자가 되는 것이 일단 한자가 있고 또 그 인도 쪽에 그 범어 문자 이 문자들을 전부 그 이용을 해서 몽골이나 티베트나 거란이나 여진이나 이런 데서 전부 자기 문자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만들 수 없었던 이유는 우리 말이 너무 복잡해서 그런 식으로 뜻글자인 한자를 가지고서 아니면 일본식 가나처럼 음절 하나가 한 소리를 내는 걸로 하기 위해서는 수천 개 이상의 알파벳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느니 그냥 한자 쓰는 게 나은 상황이었던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잡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자, 그거는 그 세종이라는 위대한 임금을 만나고 그 세종이라는 임금이 기존에 있었던 그 모든 문자, 인도에 있는 문자를 비롯해서 근원 문자를 비롯해서 거란 문자,
또 몽골에서 만들어진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던 문자들이 있습니다. 국제 문자로. 이런 문자라든지 여진 문자라든지 이런 것 모든 것들을 분석해서 그 결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소리를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제 문자화할 수 있게 됐던 것이 훈민정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민정음은 이게 훈민정음 언해본이라는 이제 책입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은 문자라는 뜻도 있지만 이 책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1940년에 세종 때 간행이 되지만 연산군이 이제 한글을 탄압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쉽게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드니까 그거 갖고 벽서가 붙고 막 이렇게 되니까 연산군이 이제 탄압을 해갖고 이게 이제 전부 전부 몰수돼서 소각되든지 어디 몰래 숨겨두든지 이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한 494년 만에 1940년에 일제시기 끝부분이죠. 그 부분에 안동에서 발견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두 장이 이제 앞부분이 찢겨져 있는데 그건 실록이나 이런 데서 이제 보완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안동에서 나오게 된 후로 이전에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는지가 거의 뭐 수수께끼 수준으로 온갖 억측이 난무했었는데 이 책을 가지고서 명확히 어떻게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최근 그 자꾸 언론에 등장하는 그 상주 훈민정음본은 2008년에 발견이 됐는데 안동에서 발견된 것보다도 오히려 조금 없어진 부분도 많고 그런 상태입니다. 여하간에 자, 이 훈민정음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부분에 세종이 임금이 직접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서문이 있죠. 그래서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라, 그죠? 중국에 달라서 이렇게 나라 말이 우리나라 말이 중국 말과 달라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뭐 이루고자 할 바 있어도 안 돼서 내가 만들었다 하는 그 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내가 초성, 중성, 종성을 요런 모양으로 만들었고 소리는 요렇게 낸다. 이 글자는 요렇게 쓴다. 하고 기본을 전부 제시를 해준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막 사방에서 이제 반란식으로 신하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 사대부들이 자기 독점하는 문자를 우리 문화 수준이 떨어질 거다부터 시작해갖고 중국에 지금 우리 대드는 거냐 해갖고 온갖 반대가 일어나게 된 거를 이제 토론도 하고 또 벌도 줘가면서 누릅니다. 그러고 나서 비밀리에 했던 이 작업을 이제 풀어놓고 했으니까 나머지 작업은 너희가 해라. 그래서 집현전에 비교적 젊은 그런 그 학사들을 동원해가지고서 해설을 자세히 만들어서 넣은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중국말 이쪽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세종이 무슨 중국에서 완전히 독립하려고 이제부터 한자 안 쓰고 우리 저기만 한글 전용할래 해서 이건 만든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글자를 한자를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면 자전거 이렇게 읽습니다. 자전거. 근데 자동차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이 거로도 읽고 차로도 읽습니다. 이 글자는 우리가 설록차 할 때는 차로 읽습니다. 그런데 다방 할 때는 다로 읽습니다. 이거는 중국도 이제 모택동이 와서 여러 가지 근대에 이르러 갖고 작업을 해서 비로소 음을 통일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최근에야 그 중국의 각자 거의 외국어 같은 그 음의 차이가 있었던 상황이고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 데다가 시기적으로도 아주 옛날에 들어왔다가 이후로도 다른 식으로 음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그럼 이 음이
굉장히 혼란이 오게 된 상황입니다. 이 조선 시대가 되면. 근데 조선이 세워지고 나서 명나라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문화교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혼란스럽죠. 특히 외교에 있어서 중국말을 배운다든지 이런 중국어에 대한 음을 기본적으로 알고 싶어도 그 명확하게 그걸 표시할 수단도 없는 겁니다. 명확한 소리 표현이. 이런 여러 가지 혼란도 더불어서 한번 정리하려는 의도도 여기 있었던 겁니다. 훈민정음 창제할 때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문화가 쭉 한자를 갖고 그 삼국시대 이후로 내려왔는데 그 상황에서 한자를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기본으로 그 체언으로 쓰여지는 한자 이것들을 쓰더라도 백성들이 쓰는 용도라든지 그 우리말 그 자체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녀자나 이런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용도라든지 특히 법적으로 소송을 한다든지 뭐 이럴 때 굉장히 세밀한 것이 좌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을 고려해서 일단 우리 소리를 그 중국 말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체제가 다르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사전도 만들어야 되고 그 발음하고 관련된 그 발음 사전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지편전 신하들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 중국 학자한테 가서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해갖고 해례를 이제 글자 만드는 거 초성, 중성, 종성 합치면 어떻게 되고 쓰기는 어떻게 쓰고 이런 것들을 쭉 만들게 된 거고 이래 놓고 나서 신하 대표로 정인지가 마지막에 서문을 붙여서 이건 우리 소리를 정말 그 개 짖는 소리 무슨 소리까지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고 칭찬하는 쪽으로 끝을 맺게 됐던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일단 문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문자라는 거가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형성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누가 만들었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다 밝혀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전부 다 그 문자를 만든 상황에서 그걸 다 참고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그 발달되고 뛰어난 그런 상황에 이제 문자로 지금까지도 존속할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걸 만드는 기본 원리를 보면 일단 소음 문자이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소리 글자입니다. 근데 소리 글자인데 상형 문자 요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는 발음 기관 그것들의 모양을 본떠서 거기서 나오는 소리의 그 형태를 만든 겁니다. 문자의 형태를. 어금니 글자로서 기억하는 게 아음이죠. 어금니 소리. 이거는 그 형태를 따라서 혀, 니은, 입술, 미음, 치아죠. 치음, 시옷, 그 다음에 목구멍, 이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5개를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여기다 하나씩 더하는 겁니다. 요 위에 이렇게 하나 하면 디귿이죠.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넣으면 티읕이죠. 요런 식으로 느려서 자음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자음이고 모음은 어떻게 만드냐 하면 뜻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이고요. 하늘은 둥글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땅이 있습니다. 이게 땅이죠. 그 다음에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 글자를 갖고 조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아를 여기다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걸 여기다 붙이면 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더 붙여가면서 많은 모음들을 다시 만들었던 거고 그런 상황에서 초성, 중성뿐만 아니고 자음, 모음 이렇게 2개로 된 게 아니고 방향이 각각 다른데 받침까지 붙이게 되는 근데 반드시 받침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받침을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게. 예를 들어서 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중성이 가로 세로를 붙어서 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밑에 종성이 다시 붙어서 확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초성하고 종성이 세로로 붙어서 가, 그 다음에 문 해서 밑으로 중성이 가로로 붙고 종성이 아래 붙은 문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그 소리들, 복잡한 우리 말의 소리를 문자로 쉽게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 어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쉽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땐 굉장히 힘들어 하지만 이 한글은 원리만 가지고서 뭐 전혀 낯선 미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면 40분만 가르치면 그러면 자기 이름을 뭐 데이빗 이런 식으로 한글로 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모두 다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문자가 만들어졌던 거죠. 그리고 이게 창제 당시에는 좀 더 다양한 소리의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어에는 성조가 있는데 우리는 없다고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16세기 이전까지는 여기 보면 우리 용자래에 초성 기역은 어떻게 쓰인다 하고 그 쓰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초성으로 기역이 들어가는 게 감이 있죠. 우리 먹는 감입니다. 그리고 갈이 있습니다. 갈대 할 때 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콩이 있죠. 콩밥 할 때 콩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사용이 되는데 보면 옆에 뭐가 있냐 하면 점들이 찍혀 있습니다. 감 옆에는 점이 여기 2개 찍혀 있고 갈 옆에는 한 글자, 콩 옆에는 점이 없습니다. 이게 성조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없으면 평성임이니까 그냥 콩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점이 하나 있으면 이게 높고 씩씩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갈대 할 때 갈이죠. 갈 위에 이렇게 짧고 씩씩하게 높게, 감은 먹는 감인데 높은데 부드럽게 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성조를 가지고 똑같은, 지금도 이 성조가 없더라도 우리가 그게 밤에 밤을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조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점으로 표시 안 하는 것 뿐이죠. 근데 저게 있으면 훨씬 다양한 소리의 표현이 이제 가능했던 그런 거고, 더 유용한 거는 이 병서와 연서였습니다. 다양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문자도 자연에 있는 소리를 다 문자로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바람 소리를 무슨 식으로 똑같이 표현하겠습니까? 최대한 비슷하고 잘 표현하는 게 문자의 기능이죠. 그런데 이 병서하고 연서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수단이었던 겁니다. 병서는 이렇게 옆으로 쓰는 거고 연서는 위아래로 합쳐서 쓰는 겁니다. 자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면 그 예를 들어서 이게 찌아찌아어입니다. 그래서 찌아찌아 말이란, 바하사라는 거는 찌아찌아의 말이란 건데 우리가 지금 바하사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찌아찌아라는 인도네시아 부족이 과거에 우리처럼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표현하는, 그 언어를 표현하는 문자 중에 가장 뛰어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한글입니다. 훈민정음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 그 문자로 제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말입니다. 말을 이렇게 하는데 그걸 문자로 적기에 가장 유용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우리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텔레비시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란 뜻이겠죠.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요 글자에서 이렇게, 여기 연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 나오는 발음 중에 발음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고, 뭐 다른 나라 말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러시아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일부만, 지금 영어하고 중국어 사례만 조금 보면, 우리가 텔레비전 했을 때 그 발음을 요렇게도 쓸 수 있고, 아니면 요렇게도 써볼 수 있고 하는 식으로 병서연서를 이용하면 다양한 외국어 표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낯선 외국어 학습에 이런 쪽으로도 중요하고, 또 찌아찌아족처럼 자기 문자가 없는 경우에 가장 유용하게 자기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자가 될 수 있어서 유네스코에서도 이 훈민정음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훈민정음은 우리 민족 문화, 이 문화를 우리 문화 모습대로 그 외부에 종속되지 않게 유지해 줄 수 있는 정말로 대단한 그 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문자까지 만들어지고 인쇄도 발달한 상황에서 우리 기록 문화는 거의 세계 제일 급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록들입니다. 그래서 왕이 살아있을 때 모든 행적들이 다 기록이 되고, 죽고 나면 그거를 정리해서 실록을 만들고, 그거를 전국에 이제 사고를 정해서 거기다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조선전기에는 실용적인 목적이 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임진왜란 그 즈음해서 우리가 이게 동의보감처럼 의학서적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책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의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나중에 그 조선 전기 것들이 지금 전부 이제 불타버리고 해갖고 남아있질 않아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래도감 뭐 이렇게 되면은 왕이 결혼식 할 때 하나하나를 그림과 글로 다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갖고 이후에 그 차곡차곡 쌓아서 할 수가 있었던 거고, 이거는 그 정부 차원에서만 아니고 동의보감도 마찬가지지만, 심지어는 자기 집에서 할아버지들이 손자들의 육아일기도 작성을 전부 합니다. 그래서 생활 모든 것이 전부 기록화되는 그런 특징들을 볼 수 있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까지는 아직 그 상황들이 그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활동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폐쇄적인 농업국가로서 되게 세국 그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놓고 볼 때 이게 세계 지도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크기하고 중국의 크기가 실측해 갖고 나온 크기가 아닙니다. 다만 관념적으로 이쪽에 중국이 있고, 중국의 어느 대쯤 해서 뭐 베이징이 있고 밑에 뭐가 있고 강은 어떤 게 있고, 기록들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거 국내에서 남원부 지도입니다. 그럼 남원 읍성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전체 지역에 어디에 무슨 마을이 있고 주변에 어떤 행정구역이 있는지를 표시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당시에 실측을 해갖고 여기서 여기는 5천분의 1로 해서 줄여서 그리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이쪽에서 이쪽 방면으로 이 길을 따라가면 어떤 길이 나오고, 거기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몇리 이렇게 표시하면 거기 가면 그게 있고, 요런 식의 이제 지도가 그려지는 시기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이제 반영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려진 그림들도 특히 이제 그 사림정치기 이후에는 중국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이 가게 되고,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독자적인 우리 걸 그대로 표현하는 것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몽유도원도입니다. 그런데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아주 이상형 이거를 안견이 그 소리만 듣고 그려줬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상상 속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 형태가 기본적으로 약간 중국식 화풍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우리가 명필이라 그러면 반드시 꼽는 사람이 바로 한석봉이죠. 이 한석봉의 글씨 같은 경우도 어떤 독자적인 자기 혼자만의 서체라기보다는 중국식 여러 서체들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갖고 다양한 그 글자를 써내는 이 정도였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이제 점점 화려한 문화 이런 쪽으로 간 데 비해서 조선은 사대부, 청년가, 그 검약을 중시하는 그래서 그 문화를 잘 보여주는 게 청자처럼 화려한 그런 게 아니고 백자, 순수한 순백자라든지 무늬가 들어가도 살짝 들어가고 모형이 단순한 이런 그 스스로를 절제하는 군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양반 문화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서 이제 민간의 여러 가지 그 놀이들 공동체 단위로 해가지고서 뭐 굿도 하고 이런 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화 창조에 있어서 아직 주역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임진왜란 거치고 정묘호란 거치고 병자호란도 거치고 이러면서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제 열린 사회, 상공업 사회 중심으로 막 가면서 실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세계하고 직접 접촉을 하게 되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문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대동여 지도입니다.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실측해서 몇천 분의 몇 이렇게 해갖고 줄여갖고 놓은 지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꿈에서 본 곳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정선이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 있는 이 산은 인왕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는 실제로 내가 눈으로 보고 그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술의 소재로 등장하게 되는 거고 그 글씨체 같은 경우도 독자서체가 나오는 겁니다. 추사체입니다. 그래서 이 어디에도 없는 중국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서체를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그러니까 스스로의 문화로 이제 완전히 이제 틀을 잡게 되는 이런 시점이 되면서 서서히 이제 부를 일군 백성들 상공업 사회가 발전하고 이러면서 민간에서 이제 흥청흥청 하면서 백성들이 이제 문화를 이게 창조해내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윤복의 그림 같은 경우는 단오날인데 여성들이 이제 막 목욕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 몰래 그걸 훔쳐보는 모습도 보이고 하는 식으로 서민들 지금까지 이렇게 그 밑에서 다수이지만 그냥 묵묵히 살아오던 사람들이 표출해내는 어떤 예술성 같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기존에 무슨 선비들이 그리던 고고한 사군자 뭐 이런 게 아니고 호랑이나 까치가 이렇게 같이 있고 그려지는 그림들이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민간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민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민들이 이제 기존 사회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니까 우리 탈춤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나와가지고서 그런 것들을 풍자하는 이런 예술들이 드러나게 되고 한글로 쓰여진 소설들이 그 사회를 반영하면서 다양한 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여기서 나온 이런 소설과 또 한편으로는 여기 나왔던 이런 그 여러 가지 표출하고자 하는 그런 문화와 이런 모든 것들이 결합되면서 이제 판소리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대동강입니다. 대동강에 이제 배 띄우고 노는 사람도 있지만 대동강 안에 있는 섬입니다. 여기가 능라도거든요. 그 능라도에서 지금 사람들이 쭉 보고 있고 여기 고수가 앉아 있고 여기서 지금 판소리 명창입니다. 이 판소리 명창이 여기서 막 이제 모흥갑이라는 사람인데 덜미소리를 지르면 심리 밖에서도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사람들은 모두 모아들이는 이런 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에서 이제 서민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과거의 백자처럼 사대부의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서민들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그러면서 이때부터 우리 발효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옹기, 이런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개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화가 되면 근대적인 문물들이 막 들어오게 되죠. 신분제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양성되는 곳이 학교인데, 그 학교가 이제 모두에게 개방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긴 대성학교고, 여긴 여성들의 이제 교육기관으로 이화학당 같은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독립신문인데, 여기를 잘 보면 여러분이 이전에 봤던 거하고 다른 점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전처럼 한자를 같이 섞어 쓰질 않고 그 한글 전용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을 공식문자로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한글에는 없었던 띄어쓰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시작한 게 아니고 외국인이 영어식으로 이제 띄어쓴 것들이 이제 보급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띄어쓰기도 나오게 되고, 이런 신문을 비롯해서 이제 인쇄소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서울에 있는 인쇄소에서는 그 과거와 같은 우리 그런 목판 인쇄나 할판 인쇄 이게 아니고 기계를 이용한 인쇄, 서양식 인쇄들이 행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양이 생산이 될 거고 인쇄가 될 거고, 그게 또 보급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그 우리가 그 판소리를 하거나 뭐 탈춤을 추거나 이렇게 열려진 공간에서 하던 행위들이 직업적인 어떤 예술가를 통해서 원각사라는 극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극장들이 생겨서 여기서 연극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일제 시기가 됐습니다. 근데 식민지에서는 절대로 대학을 안 만듭니다. 그건 세계 어느 국가나 다 똑같습니다.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은 수단입니다. 그래서 손과 발이 될 정도로 간단한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교육, 초등교육만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육, 누구를 이끌어가는 두뇌 집단을 키우는 그런 그 기관은 만들지 않습니다. 거기서 키워놓으면은 왜 우리가 식민지야?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만드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이게 보면 밀립대학이죠. 그래서 민간에서 대학을 만들겠다고 이제 나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도저히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억누르고 대신 우리가 조절할 수 있게 경성 제국대학을 만들겠다 해갖고 지금 서울대학교 전신인 대학을 만들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대학 설립이라는 거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놓고 볼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새로운 형식으로 영화가 등장합니다. 연극하고는 많이 다르죠. 필름으로 찍어가지고서 이게 계속 이제 방영이 되게 되고,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리랑을 제작했을 때 이제 그 영화 제작진이지만, 이게 나중에 그 일제가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게 될 때는 오히려 식민 통치 수단으로도 영화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전쟁기로 들어가니까는 본격적으로 조선인들을 군인이나 아니면 그 노동자로 동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그 예전에는 일본 내지하고 식민지를 딱 분리해 갖고 있던 상황에서 조선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무슨 탄압을 하거나 그런 게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30년도 넘어가고 하면서 이제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뛰어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어 생활을 실행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포스터죠. 여기 보면 국어는 일본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어를 강제로 쓰게 하는 겁니다. 교육도 이제 조선어 교육을 못 시키게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에서 말을 잃으면 끝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지키기 위한 그 노력이 독립운동으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분화로도 운동, 이건 이제 지금은 굉장히 이제 비판을 많이 받지만 이 당시는 민족신문이었던 데가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건 동아일보사에서 한 그 적인데, 저 민중 속으로 가자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분화로드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각 지역의 시골이나 이런 데 갑니다. 그래서 가서 야학을 열고 계몽 운동을 하고 특히 조선어를 가르치고 해갖고서 전부를 이제 그 일본에 의해서 완전히 말이 없어지고 그 무지몽매해진 이런 길을 막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기도 했던 거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본격적으로 우리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선어 사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서 이 조선어학회에서 일을 하니까 이거를 이제 누명을 씌운 거죠. 그래서 이 독립운동 한다 이래갖고 잡아다가 옥고를 치르고 이런 상황에서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이제 그 해방이 되고, 그 해방된 후에 그 사전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지키기 위한, 그 우리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한 그런 그 피나는 노력이 이어졌던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런 근대화 과정에서 많은, 아주 짧은 시기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붓으로 썼던 거가 아주 간편한 필기도구들이 나옵니다. 연필도 있고 펜이죠. 또 이건 볼펜도 나옵니다. 또 어떻게 되냐 하면 인쇄도 단순한 기계 인쇄가 아니고 기계 들어오고 자동화된 그런 인쇄술로 굉장히 많은 단시간에 이런 인쇄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자기, 손으로 일일이 쓰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인쇄소에 그렇게 크게 가서 조판을 할 필요도 없고 개인이 이렇게 그 타자를 쳐서 인쇄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작이 마련이 된 거고, 지금까지 절대로 이렇게 보관이 될 수 없었던 게 소리였습니다. 근데 축음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소리도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그 모습도 사진을 찍어서 똑같은 모습으로 보관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소리를 아주 먼 거리에 전달할 수 있는 전화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라디오나 텔레비전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문화가 전파가 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컴퓨터도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팩스 기계 같은 것으로 이제 결합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고, 들고 다닐 수 있는 전화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컴퓨터하고 전화기하고 모든 것을 결합한 스마트폰도 출현하게 됩니다. 이런 큰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한글이 순환을 겪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글학자들 중에 일부가 우리가 이제 기계화되고 또 서구 문화도 지금 막 들어오는데 우리식으로 초성, 중성, 종성 이거 적합하지 않다. 기계화해도 안 좋다. 그래가지고서 이런 그 영어식으로 하자. 심지어는 영어를 공용어로 쓰자. 라는 그런 움직임들도 일어나게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인쇄체고 이게 필기체입니다. 영어식으로 우리나라가 밝고 곱다를 이렇게 옆으로 영어식으로 쓰지 않은 이런 그 주장도 나오게 됐던 거죠. 이런 것들은 그 서구 문화가 처음 들어오고 특히 우리가 식민지를 겪으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졌던 모습이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기계화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글이 굉장히 뛰어난 문자임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공병우 타자기입니다. 이 타자기 같은 경우는 세 벌씩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초성, 중성, 종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어라든지 여기 적합한 두 벌씩 타자기보다는 세 벌씩이 적합한 거였지만 아까 이런 자세에서 그 두 벌씩 타자기 그냥 쓰고 이것들은 지금 대중화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표준화에서 제외가 되게 되면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인식들이 바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이전에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 자판들이거든요. 여기 천지인 방식이나 나라끌 방식이나 방식은 다르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여기 자음이나 모음 요 개수를 최소로 해서 영어보다 그 많은 표현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뭐가 되살아났냐 하면 과정에서 중간에 없어져 버렸던 아래아가 아까 우리 모음의 하늘을 상징하는 가장 기본이 되던 소리가 되살아났죠. 그래서 요런 그 저기가 되고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뭐 이 저 모든 그 컴퓨터 같은 데서 표준 자판을 보면 영문에서 이 표준 자판 같은 경우에는 그 단어에 따라서 이걸 어디를 쳐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 단어 나오는 대로 쳐야 되지만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자음이고 이쪽은 모음입니다. 그래서 자음 모음이 서로 결합되면서 신체적으로 그 팔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덜어지고 그 여러 가지 면에서 기교화하고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한글이 우수하다는 것들이 그것은 그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모든 문자들을 다 고려해서 연구 분석해 갖고 만들어진 그런 문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상황인데 해방 이후에 이제 변화하는 상황을 간단히 보면 이제 대한민국 쪽하고 북한하고가 많이 다릅니다. 뭐 다른 면도 다른 분야에서도 다 달랐었지만 이쪽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방하고 매스미디어가 대중을 상대로 하는 미디어들이죠. 그래서 뭐 신문, 잡지, 뭐 텔레비전, 라디오 할 거 없이 막 나왔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서 사람들이 막 노출이 모든 대중들이 노출이 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대체로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 늘 옆에 영화하고는 또 다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영상예술이 특히 컬러 텔레비전 나오고 이러면은 그걸 표현하기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민주화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탄압들이 있었고 통제 같은 것들도 상당히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인터넷까지 들어오고 나면 상황이 굉장히 그 대중을 상대로 하는 매스미디어가 사람을 좌우하던 이 시기에서 좀씩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사이버 문화는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현실 그 세상이 아닌 곳 이것들이 이제 문화 범위에 굉장히 깊게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이 인쇄를 하고 출판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 인쇄나 출판이 아주 특정인의 굉장히 큰 마음을 그 먹어야 할 수 있는 이런 그 세상이 아니게 변한 거죠. 더욱이나 이제 스마트폰 보급되면서 소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한 사람이 자기가 그냥 방송국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SNS를 통해 가지고서 유통이 되고 하는 세상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니죠.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너무 많은 홍수, 정보의 홍수나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어느 게 진짜 옳은 것인지 어느 걸 선택해야 될 것인지 혼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스티브 잡스가 이 스마트폰을 이제 활성화한 사람이죠.
이 사람 같은 경우가 인류 멸망의 주범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멸망 안 하고 존속했던 거는 다양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의 문화에 구조적 모순이 생기고 그게 이제 그 무너져 갈 무렵이 되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과거의 야만적이었던 어떤 분야에서 새로운 그 문화 요소가 나와서 그게 그 문화를 대체해 줌으로써 사람들은 계속 살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이나 이런 걸 지정해서 보호하는 이유도 얼른 보기엔 굉장히 야만적이고 미숙한 문화인 것 같지만 그 문화가 그 우리가 인류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도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모든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아시아나 모두 그냥 하나가 돼버린 거죠. 문화가 다양성을 잃게 될 때 인류의 앞길이 순탄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그런 견해가 많죠. 근데 거기다가 인공지능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 3D 프린터는 위쪽에서 이제 얘기가 되겠죠.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스스로가 뭔가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요새 우리 4차 산업혁명 얘기도 하지만 공장이나 뭐가 이렇게 있어야지 뭘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 바뀌게 된 거죠. 집에서 내가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뭐 여러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서 그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옷을 입고 싶은데 예전에는 누가 만들어 놓은 걸 사 입어야 되지만 내 개성에 따라서 이렇게 생긴 옷을 입고 싶다 그러면 만들어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사회라는 것들이 전부 다 무너져가는 그 면들 중에 하나로 다시 볼 수가 있는 거고 인공지능이 딥러닝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계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해주면 거기 따라서 움직였던 거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바둑 프로그램처럼 스스로가 배웁니다. 딥러닝을 인공지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평생 걸려서 해야 되는 일을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모두 해치우고 심지어는 어느 단계를 넘어서 지금 인공지능들이 창작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작곡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북한 쪽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매스미디어로 해갖고 완전히 문화가 개방되고 개인이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중간에 제약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런 거하고 다르게 사회주의 국가로서 유물론에 입각해서 그 모든 문화예술을 사회주의 혁명의 도구로 공식적으로 간주했던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유물론에서는 인간의 정신문화를 기본적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물질들 이거는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자연을 극복하면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질에 기본한 그런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무슨 그 어디에 유적을 만들어 갖고 백두산에다 무슨 사찰을 만들어 놨다 아니면 당군이 어디 묻혀 있다 이렇게 고구려 누구의 무덤인데 이거를 그 정치적인 사회주의 혁명의 목적에서 사람들을 전부 그 생각을 그쪽으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고구려 귀족의 무덤이었지만 그거를 파가지고서 그 안에서 뼈가 하나 나왔는데 그 뼈가 사실은 5,000년 전 거고 그게 당군과 그 부인의 뼈고 그러니까 5,000년 전부터 평양에 그 고조선에 본거지가 있었다 대제국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서 그 무덤을 당군능으로 크게 만들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쪽 그 자본주의 이쪽 국가들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유물은 있는 자체로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정신문화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니까 양쪽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술과 문화를 보는 시각이 수단으로 보는 겁니다. 사회주의 혁명의 수단으로. 그러면서 모두를 그런 의미에서 집단은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집단을 위하여.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여러 가지 단체 또 모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학교나 사회나 이런 쪽에서. 그래서 모여서 토론을 하고 또 자아 비판도 하고 이러면서 집단적으로 그런 그런 것들이 그 사회에 있어서 어떤 행위, 문화 행위인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이거를 총지휘하는 거가 문예총입니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이죠. 여기 정부 주도를 해갖고 모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돼서 우리가 북한의 여러 가지 예술이나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하지? 아우 낯간지럽게 이런 것들이 그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게 혁명의 도구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그 김일성 중심의 주체사관이 등장하고 나서는 주체문화이론이라는 게 나오면서 여기 입각해서 모든 걸 합리화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제 문화예술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언어 관련해서는 이쪽 우리 대한민국 쪽에서는 영어가 많이 들어오고 외래어가 완전히 들어와 갖고 한글이 위협을 받고 이런 상황인데 북한 쪽에서는 1949년에 한자를 없앴습니다. 없애면서 이제 김일성 지시라 그러면서 문화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가 이렇게 접촉하게 되는 북한에선 그 외래어가 들어오면 전부 다 그 조선어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 다듬어 갖고 문화어라는 걸로 만든 거고 그 딱 맞는 말이 없을 때는 풀이하는 식으로 만들지 그 외래어를 받아들이지 않는 쪽에 그런 언어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최근엔 북한에서도 스마트폰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지만 이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완전히 풀려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스미디어 뭐 이런 게 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시청률 높이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는 북한에서 사용했던 언어 형식하고 우리 지금 언어 현실하고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나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남한에서 오징어가 북한에서는 낙지고 북한의 낙지가 남한에서는 오징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혼란이 빚어지게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2005년부터 해갖고 일단 언어 통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의말 큰사전이라는 거를 편찬하는 작업에 들어갔는데 한 10년 지나고 나서 미완성인 상태로 중단이 됐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추진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문화의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말과 글 이것들이 일단 통일이 되고 그러면서 문화가 하나하나 이제 서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